씩씩한 김진 기자가 평양 대동강변에서 돌직구 날리는 그를 만났습니다. 이제 만나러 인기 많으시겠다, 뭐 이런 사람. 네, 아무튼 2021년 이렇게 봄이 왔는데 네네. 남북 관계는 따뜻한 봄 대신 위기의 봄을 맞았습니다. 그럼요. 올해 3월이죠. 북한이 미사일을 무려 2번이나 발사를 네. 했어요. 자, 이렇게 기습적인 돌발 행동 때문에 남북 관계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죠. 제가 사실 이만감을 하면서 네. 반 전문가가 됐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북한의 도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 미리? 우리한테 시그널을 보내는 한 사람이 있어요. 시그널을 보낸다고요? 네. 어머, 정말요? 뭔데 그러지? 뭔데? 네. 하트 시그널. 예. 바로 김정은 총비서의 여동생 김여정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등장한 게 김정일 사망했을 때 그 전부터 소문이 계속 돌았어요. 김정일이 엄청 예뻐하는 평양 공주가 있는데 진짜 만화 속의 공주님처럼 예쁘고 청명하다더라. 위대한 연구자 김정일 동지의 연구를 모시고 김여정이가 이때 처음으로 나서서 북한 주민들에게 지시를 내렸는데 여기에 대한 반응이 아주 완전히 폭발적이었죠. 최령해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10만 명의 군중을 동원할 수 없습니다. 최령의 지시로 인해서 10만 명의 군중이 동원됐다? 불가능한 일이고요. 장성택이 그렇게 하늘을 날던 시절에도 장성택의 명령으로 10만 명의 군중이 평양시에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저 사건을 통해서 김여정이가 국내에도 자기의 존재를 파하려고요. 날개 쎄. 사실 첫 번인데요. 이 자리에서 제가 이제야 말할 수 있다. 김여정도 후계자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올해 3월 북한의 연속 도발이 있기 전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다마 태생적인 바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늘 좌고우면하면서 살다나니 판별 능력마저 완전히 상실한 떼떼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어쨌든 다시 보게 된다. 아니 뭘 알아듣게 징계를 얘기해야지. 순한 양으로 보아달라는 것과 다름없는 궤변에 놀아날 상대가 아님을 아직까지 그렇게도 모를까. 그처럼 바라는 3년 전의 따뜻한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주체 110 2021년 3월 15일 평양. 어이, 욕할 때 알아듣게 해야지. 때때는 뭐. 말 버벅거리. 말 버벅. 말 버벅거리. 말을 말 말 아, 그걸 때때거린다고 우리한테. 아니, 저 담화를 보니까 이 국가 간의 담화라고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담화문을 지금 김여정이 발표한 거 아니에요? 약간 과격한 표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김여정이 왜 이렇게 화가 난 거예요? 저는 이 안에 굉장히 전략적인 표현이 담겼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제가 거? 두 문장으로 표현해 볼게요. 전략적 말폭탄, 김여정 히스테리. 저는 딱 이 두 문장으로 요약이 될 것 같은데 두 가지 메시지였어요. 하나는 이제 우리 정부를 향한 메시지인데 한미 군사훈련을 문제 삼았어요. 그러면서 3년 전 봄날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다. 판문점 회담에서 때의 어떤 부드러운 분위기는 이제 물 건너갔다라고 얘기하면서 9.19 남북 군사 합의도 아예 파기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현 정부를 향해서 임기 말 편하지 않을 것이다. 무시무시한 말들을 많이 했는데 이게 약간 좀 군색해요. 뭐냐면 김여정도 알 거예요. 이번에 사실 한미연합훈련이 우리가 밖에서 훈련이라고 할 걸 안 했어요. 자, 내일 시작하는 한미연합훈련 올 들어 첫 번째인데요. 규모가 대폭 축소됐습니다. 코로나19도 그렇지만 북한 반발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부터 9일간 한미연합훈련이 시행됩니다. 한미군 지휘관들과 장병들이 특정 지휘소에 모여 컴퓨터 화면을 보며 진행하는 모의훈련 방식입니다. 한미는 2018년 남북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컴퓨터 놓고 굉장히 소규모로 해서 사실상 국방부로 올해 출입했던 제 입장에서는 이번 올해 한미 군사훈련은 안 했다라고 봐도 될 정도의 축소훈련이었는데 김여정 입장에서도 이거 좀 이걸 갖고 좀 명분 삼아서 막말하기가 조금 그런데 알면서도 이거 강행한 거거든요. 예. 그건 전략이 있다는 건데 네. 본심이 바이든 정부를 향해서도 메시지를 냅니다. 굉장히 재밌는 말을 써요. 발편잠. 미국의 새 행정부에도 한마디 충고한다. 앞으로 4년간 발편잠을 타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면 시작부터 멋없이 잠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발편잠을 자고 싶으면 제대로 해라. 발 편히 뻗고 자고 싶으면 제대로 해라. 발편잠. 발편잠이라는 얘기를 북한이 해요. 근데 이 메시지가 나왔던 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딱 다음 날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대한민국을 방한했습니다. 네네네. 대한민국 방한 직전에 북한이 이 메시지를 던졌다는 거죠. 네. 우리 정부 보고 바이든이랑 대화에 물고 좀 터라고 이제 압박을 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흥미로운 게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굉장히 예의가 없고 무례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미국을 향해서는 네. 말투는 센데 표현은 되게 귀여워요. 발편잠. 발편. 그러니까 북한이 굉장히 미국과의 대화에 네. 몸이 달아있다. 예. 그거를 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보다 말을 돌려서 하다니. 아니 근데 왜 하필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이 시그널을 보내는 겁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메신저 효과라고 하게 되는데요. 메시지의 내용이 메신저가 누구냐에 따라서 신뢰도를 줄 수도 있고 또 굉장히 두려움을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비유를 들면 그런 겁니다. 뭐 어떤 회사랑 그 민원인들과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민원인들은 가서 그럽니다. 뭐 회장 나오라고 해 그럽니다. 근데 회장이 안 나가고 임원이 나가면은 상대도 안 해줍니다. 협상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회장은 굉장히 내가 나가기가 싫어요. 그럴 때 딱 내보내는 게 동생입니다. 그러면은 저 동생은 회장의 복심이기 때문에 그때는 어느 정도 회의가 시작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 담화를 갖다 어떤 북한의 그 고위 당직자 할아버지가 나와서 했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집니다. 저게 김여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다루게 되는 거죠. 김영철이라든가 뭐 우리가 흔히 접하는 뭐 이선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대북 뭐 대남 비난이라는 것도 늘상 해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큰 영향력이 없겠지만 김정은의 가장 아끼는 동생이 나와서 직접적으로 본인의 어떤 글을 가지고 한국을 비난했다고 했을 때는 그 뭐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크기 때문에 아마 김여정 카드를 사용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이제 내부 경제도 잘 풀어야 되고 경제 발전시켜야 되고 핵 미사일도 이제 미국하고 협상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동전의 앞뒤면인 게 서로 연결돼 있는 게 몇 년 전에 북한 당 간부를 대상으로 한 강연록을 어떻게 입수를 해가지고 들었는데 핵 미사일 협상이 북한한테 돈이에요. 왜 돈이냐면 협상이 되면 미사일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사일 한 발에 1억 불, 1,000억. 핵 한 발에 1조. 이런 식으로 이제 협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강성대국이 뭐냐. 핵 미사일 많이 만드는 게 강성대국인데 그게 바로 경제로 환산된다는. 강연을 그렇게 해요. 우리가 핵 미사일 왜 만드냐. 이거 나중에 핵 군축 협상을 하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요게 바로 돈이다. 경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북한 운명의 핵심 생명줄이니까 김정은이 가장 믿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죠. 김정은이 가장 믿는 사람이 누구? 김여정이지. 김여정밖에 없는 거예요. 김여정이지. 김여정이 담화를 발표할 때 항상 우리가 이제는 피식 웃으면까지 듣는 게 막말이에요. 진짜 막말이다. 자,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그 욕설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유현주 씨 소개를 해주시죠. 김여정이로 한번 빙의가 좀 돼보겠습니다. 아우 소름.
미국산 앵무새라고 칭찬해 주어도 미국산 앵무새라고 칭찬해 주어도 노여울 것은 없을 것이다. 실제로 가라면 섭섭해할 특등 머저리들이다. 청와대의 전능한 사고방식에 경락을 표한다. 어떻게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 하는 짓거리 하나하나가 그렇게도 구체적이고 완벽하게 바보스러울 수가. 야, 잘한다. 똑같아. 진짜 잘한다. 이게 얼마나 못돼 먹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근데 되게 귀에서 피 나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목에서 피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 귀에서 정도로 피나는 것 실은 같아요. 평상시에 잘 안 쓰는 말들이고 이쯤 되면 이제 궁금해지는 게 어쨌든 우리 이만갑 식구들에게 특등 머저리, 전능한 사고방식, 뭐 미국산 앵무새 이런 표현들 요 소설가들이나 쓰는 표현인지 아니면 실제 북한 주민들도 이런 걸 평상시에 좀 써요? 네, 학교 때 선생님이 딱 들어와서 지시봉을 딱 치면서 야! 이 미물박, 똥박, 특등 뭐지 저거 전응아 같은 것들 막 이렇게 특등 머저리 써요? 네. 그렇게 막 욕을 했는데 그렇게 욕 먹은 애는 평생 6년 동안 자기 재능을 못 그럼 별명 왕따 생기지. 당하는 맞아. 별명이. 근데 평양에서도 약간 문화어를 써라 하면서 그런 방침도 많이 내려오고 어른들 속에서도 모조리나 특등 모조리 같은 표현은 정말 초등학생들이 막 모리끄댕이 잡고 싸울 때나 쓰는 표현이거든요.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도 아마 듣기 거부가지 않을까. 아, 북한 주민들도 잘 안 써요. 어른들은 저런 표현을 안 써요. 초등학생들이. 근데 거부감도 또 두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는 이게 나이 어린 김여정이 아무리 지위가 높다고 해도 남한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욕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남한을 쥐락펴락하는 이런 또 센 배짱이 있나. 이러기 저렇게 말하는데도 꼼짝도 못하네 남쪽은. 그 북한에서 그 김정일 할 때도 장군님께서 한 말씀만 하면 불호령만 내리게 되면 남조선 괴뢰도 땅에 부들부들 떤다. 우리 장군님의 담대한 배짱에 전 세계가 짓눌려 있다. 뭐 이러니까 정말 그 순간에 내가 자부심을 느끼게 되거든요. 아니, 이게 우리는 떤 적 없는데? 네? 우리 떨린 적 없는데? 우물 안에 개구리들은 그게 가능하거든. 맞아. 아니 그럼 담화문에 그렇게 뭐 거친 단어들 막 쓰는 게 그 선택하는 것도 김여정이 혹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저는 이게 100% 김여정이 직접 쓰고 다른 사람이 크게 수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김여정의 감정 그대로를 뱉어낸 거라고 보거든요. 옛날 북한의 담화문 같은 걸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해병대 사령관이 김정은 뭐 목표를 만드는 거 총을 쐈다 그걸 비판할 때에도 이 정도로 막 그렇게 정리되지 않은 용어를 쓰지는 않았었어요 북한이. 맞아. 정리가 안 됐지. 네, 근데 이 문장을 들었을 때 우리는 도대체 말하고 싶은 게 뭐야 싶을 정도로 욕으로 가득 차 있지 이 문장의 구조가 상당히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그 날것의 감정 그대로를 뱉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얻을 게 없는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김여정이니까 김여정의 발언이니까 아무도 터치를 하지 않고 우리는 내보내는 이 정도로 것보다. 표현하면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냥 질기장이나 쓰지 뭘 굳이. 그런 거예요. 아 정말요? 좀 취재를 해왔어요. 오 또. 그러니까 김여정의 어떤 개성이 담긴 표현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우리 금혁 씨가 말했던 지적이 굉장히 날카롭다.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굉장히 표현이 창의적이에요. 삶은 소대가리가 양천대소 할 일, 특등 머저리, 미국산 앵무새. 우리한테 들은 말은 되게 기분 나쁜데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더 기분 나쁜 말 했어요. 몽둥이로 때려잡을 미치광이. 트럼프와 같이 한 주권 국가의 완전 파괴라는 포악한 망언을 거리낌없이 제쳐댄 무도하기 짝이 없는 깡패두목은 일찍이 없었다. 트럼프는 몽둥이로 사정없이 때려잡아야 할 미치광이다. 일본 아베 총리한테는 세계 평화를 저해야 하는 사무라이의 후예라고 했고 지금 세계는 일본을 대변하는 아베 몰고를 통해 파렴치하고 단특하고 악착스럽게 이를 데 없는 사무라이 악종들의 집합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금 실감하면서 경악과 분노에 치를 떨고 있다. 제가 들었던 말 중에 북한이 상대국 정상화에 했던 가장 모욕적인 말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잠깐만 마음에 준비하고 들을게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야 이 아프리카 원숭이야. 야 이 아프리카 원숭이야.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진짜 그런 표현을 썼다고요? 최악의 기억나죠.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도 쏟아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을 열대 수림 속에 사는 원숭이라고 지칭한 뒤 자신에 대한 테러를 줄거리로 하는 영화가 나온다면 환영하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와 이제 대박이다. 북한에서 최근에 이제 탈북하신 분들 중에서 우리 김성미 대표님도 있지만 저도 글을 쓰는 사람이지만 굉장히 좀 창의적이에요. 어떻게 산뜻하게 이런 어이가 표현들이 없다. 나올까? 각 부처끼리에 어떻게 하면 말로 상대를 가슴을 아프게 할까? 이 표현을 생각해내는 경쟁이 에스컬레이팅이 지금 되고 있다. 김여정이 대남 비방 총책을 맡으면서 예컨대 북한의 금역시 같은 엘리트 한 100여 명이 각 부에서 이런 용어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 뭐 예컨대 통일전선부 산하에도 이런 요원들이 있고 또 외무성 산하에 숫자 99이라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도 이런 데가 있는데 합해서 한 100여 명 되는데 요 선수들이 저처럼 단어장을 들고 다닌대요. 그래서 다른 부처에서 창의적인 표현이 나오면 내가 그걸 적는 거예요. 어머 어떡해. 아프리카 원숭이를 내가 왜 생각 못했지? 아, 진짜 나쁘다. 아, 내가 왜 생각 못했을까? 그 김여정을 보좌하고 있는 한 100여 명의 젊은 북한 엘리트들이 사실은 이런 조어 경쟁을 지금 하다 보니까 앞으로 사실은 더 나올 거예요. 이런 어이없는 표현들이 더 나올 거예요. 이게 100명이 만들어낸 단어들이 100명이 보좌를 해요. 근데 저희들이 볼 때 보통 우리들끼리 톡을 해도 뭐 메시지를 할 때도 단어나 이런 걸 또 골라서 쓰잖아요. 그게 자신의 인격이고 수준이니까. 맞아요. 그런데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 자랑스러워요? 아니면 창피해요? 북한에 살 때 노동신문에 보면은 짤막하게 한국에 대한 이제 소식들이 실려요. 그때 이제 비판하는 담화문을 발표하는데 제가 있을 때까지는 이런 욕이 없었어요. 진짜? 이 정도까지는 없었어요. 꽤 정제된 문장이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격식을 차린 상태에서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이러한 현상은 굉장히 최근의 현상이에요. 특히나 2017년 이후에 김여정의 등장 이후에 이런 거친 언사들이 정제되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유통이 된다고라고. 네, 저도 2013년까지 학교에 있으면서 당시 막 집회나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이런 상태 욕이 아니고 뭐 민족 반영자 지방지를 찢어버리자 정말 이 정도까지가 최대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이상한 말들을 계속 쓰는 거는 저도 정말 트렌드가 바뀌었나 할 정도예요. 김여정 혹은 김정은이 좋아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뭔 말이에요? 이런 걸. 이 표현을. 마음에 들었구나. 아니, 마음에 안 들면은 거기서는 수용소 가는데. 그잖아요. 그러네. 좋아하는 게 뭐냐면 저도 정치를 이제 올해 10년째인데 초선 때 센 말을 더 많이 했어요. 왜냐면 센 말을 하잖아요. 근데 막말과 아닌 말의 한 담벼락 위에 있는 하태경 의원도 많이 나왔어. 아니, 막말은 아니야. 이게. 따져보면 센 말. 외면을 받아온 괴담이 본 회의장에서 울려 퍼지다니 어이가 없어서 생각이 없네 지금. 이렇게 무책임하게 일을 하면 됩니까 지금? 그러면 주변에서 막 칭찬을 받아요. 잘했다. 칭찬을. 근데 좀 나이가 좀 들고 하다 보면 이게 다수한테는 이렇게 박수 받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렇죠. 쓴소리는 잘 안 하니까 그러다 보면 안 쓰게 되거든요. 지도자들이 젊잖아. 네. 젊으니까 지금 딱 붕딩 고딩 친구들끼리 하는 이야기 보세요. 온통 욕이에요. 맞아요. 맞아. 근데 그거 표준어처럼 써요. 맞아요. 그런 거랑 관련이 있어요. 이게 화제가 된다고 해서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화제가 되면 다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과연 그녀의 진심은 뭘까요? 자, 평화사절단에서 독설가로 변신했다. 두 얼굴을 가진 김여정, 그녀의 행보를 따라가 봅니다.
살면서 뭐 밥 먹고 어떻게 사는 거야? 이건 교우가 아니죠. 자, 2018년입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때 걱정스러울 정도로 젊은이분들이 뭐 김여정이나 김정은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할 정도였는데 인기가 되게 좋았어요. 네, 왜 스스로 그렇게 자기 이미지 나쁘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저 눈을 좀 보세요. 일부러 웃는 건데 완전. 밝게 웃잖아요. 아주 이렇게 김여정의 마지막 사진처럼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마치 다른 사람처럼 한순간에 이렇게 공격적으로 태도가 180도 바뀌는 데에 대해서 무슨 이유나 혹시라도 원인 같은 게 있을까요? 한순간에 이렇게 공격적으로 태도가 180도 바뀌는 데에 대해서 무슨 이유나 혹시라도 원인 같은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때부터였어요.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파시킬 때부터 김여정이 180도로 이제 바뀌었죠. 우리가 조금 전에 그 건물 날아가는 걸 봤지만 그때 북한 김여정이 문제 삼았던 게 우리 쪽에서 날려보낸 삐라 때문이라는 건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종이장 때문에 정상적인 남의 건물을 날려버린다는 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더욱이 그 건물 짓는데 우리 돈 180억이 있었습니다. 유지비까지 포함되면 300억이 넘는 우리 혈세가 들어간 우리 건물을 삐라 때문에 날렸다? 그건 아닐 겁니다. 북한이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랑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어요. 김여정이 우리에게 상냥했던 때도 지난 3년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정부와 북한 그리고 미국이 급속도로 화해 모드가 들어서고 대화를 하고 뭐 수차례의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맞아요. 그 대화의 시도의 결과가 처참하게 실파로 드러났죠. 아니 철도 놓이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대북 제재를 풀려던 김정은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오히려 경제난이 더욱더 가중됐죠. 대북 제재를 풀지 못했고 경제난이 심화된 걸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의 돈 300억이 든 공동사무소를 폭파시킨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인과관계가 맞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차라리 저렇게 똑같은 인물로 한쪽에서는 저렇게 환하게 웃고 한쪽에서는 욕을 할 거면 차라리 옛날 드라마처럼 점이라도 하나 찍고 했으면 야, 저 사람이 그래도 뭔가 오마주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라도 할 텐데 말이죠. 저게 폭파가 안 됐으면 대한민국에 뭐가 폭파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례가 그러니까 공동사무소 폭파 전에 있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직전에 연평도 폭파. 그죠? 그 전에 천안함 폭침. 이 천안함 폭침은 김정일 작품이고 연평도부터 김정은 작품인데 나이가 어릴수록요 훨씬 도발적이고 자극적이고 폭력적으로 하는 게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안함만 해도 자기들이 안 했다 그러잖아요. 몰래 한 거지만 연평도는 대놓고 우리 영토를 공격한 거야. 그래야 그 사회 안에서는 내가 세다. 네. 내가 지도자다. 미국한테 이렇게 우리가 억압받고 침략될 수 있는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강인한 지도자라는 걸 보여준 거고 근데 우리에 있는 걸 폭발시키면 큰일 나니까. 그렇지. 이제 북한 안에 있는 우리 거. 그러네. 아주 우리 재산인데 그렇게 막 해버린 거예요. 300억. 자, 김여정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처음에 호감을 가진 것도 일부 있어요. 아주 뭔가 달라지겠구나. 네. 만약에 김여정이 그때 우리 정부와 그런 화해가 되고 여러 가지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치가 없었으면은 반대로
불만족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대치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불만족은 굉장히 커져갑니다. 네. 그러면서 불만족은 본인에 대한 어떤 우리에 대한 분노로 오고요. 또 김여정이 굉장히 분노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의 협력은 김여정의 입장에서 처음에 자기가 시도한 프로젝트인 거예요. 와, 협력이? 네, 그런데 그 프로젝트는 지금 엉망이 됐어요. 네.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낭비했지요. 네. 만약에 그 시간이 아니었으면 북한은 더 열심히 핵무기를 준비했었을 겁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그거를 비밀로 감추고 그럴 수 있냐라고 하지만 또 북한의 입장에서는 시간을 낭비했어요. 그런데 저 실패의 흔적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모든 실패의 흔적을 지우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흔적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로 맨날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 쓰고 있는 건물이고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북한 주민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하게 됩니다. 저건 뭐에 쓰는 건물이지? 아, 그때 이렇게 됐어. 근데 그거 어떻게 됐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모든 공산국가에서는 실패의 흔적은 사진에서도 지워야 되고요. 대화에서도 지워야 되고요. 역사에서도 지워야 되고요. 바로 지금 눈앞에서도 지워야 됩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지우는 거를 아니 우리나라 혈세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지울 수 있지 하지요? 네. 북한은 그렇습니다. 네. 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갔으니까. 네. 여기에 있어서 또 고도의 또 전략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김정은이 만약에 저렇게 비난을 하는 담화를 했다 그러면은 메신저가 너무 큽니다. 네네.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네. 그러나 김여정이 한 거는 주워 담을 수 있고요. 네. 주워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 그릇이 김정은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분석들이 저는 다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한 가지를 조금 더 한다면은 북한이 미국이나 혹은 한국과의 그런 회담에서 성공적으로 뭔가의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고 또 경제 제재가 더 가중되고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다 보니까 독재 국가 특유의 그 수법을 또 쓴 것 같아요. 내부 사정이 어려워지면은 그 내부의 불만을 바깥으로 돌리기 위해서 독재 국가는 늘 바깥에는 적을 찾거든요. 공격할 적을 찾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락사무소 폭발하는 그런 빅 이벤트를 통해서 이게 북한이 이것만 폭발시킨 게 아니라 그 뒤에 대규모 군중 집회도 했고 뭐 다양한 이벤트들을 하면서 분위기를 또 이렇게 막 고취시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게 우리 탓이 아니라 약속을 안 지키는 저것들 때문이다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저는 그랬다고 봅니다. 북한 선전선동 그리고 외교 그리고 김정은의 그 보좌까지 담당하는 김여정이잖아요. 그럼 김여정이 북한 내부에서는 얼마만큼의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김여정의 말하는 대로 북중 국경 경비를 강화하라. 김성문 대표님 이게 무슨? 네, 과거에 이제 뭐 현재도 그렇고요. 북중 국경 지역에 대한 경비 강화는 김종일, 김정은 지시도 막 쌓여 있어요. 거기 강연 자료로 막 그런 게 국경 지역인데 김여정이 아직 국경 강화해라라고 이제 지시를 내렸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반응이 아주 완전 폭발적이었죠. 과거의 룰을 뛰어넘는 사실 정말 긴박한 이제 지도 검열을 받았는데. 이때 또 하나 저희 귀에까지 들어왔던 이야기인데 그 국경적 단속 강화하면서 성금에 대한 문제도 이제 탈북자들이 보내는 검열을 했는데 한 성금 브로커가 수첩이 나왔어요. 수첩에 20여 명의 전달자 이름이 있어요. 한국에 누가 보낸 걸 북한에 누가 전달했다. 얼마. 그래서 거기에 관여됐던 여기 있는 탈북자들이 막 전화하고 난리 났었는데 이런 것들 포함해서 그리고 간부들의 사상 동향까지 포함해서 엄청나게 심각하게 다뤄졌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국경 지역 주민들이 그리고 간부들 조사도 야 이거 기존과 다른 짓이다. 역시 김여정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김여정의 말은 곧 법이다? 이거 한번 보시죠. 찢어지고. 김여정이랑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김여정이가 이때 처음으로 나서서 북한 주민들에게 지시를 내렸는데 각 도, 군에서까지 전국적으로 저걸 한 거예요. 진짜. 구호도 똑같은 거. 어머. 남조선 당국과 탈북자 쓰레기들을 단적이 탄하는 청년 학생들의 항의 시위 행진이
7일과 8일 평양시와 각도에서 있었습니다. 평양시 청년공원 야외극장에서 시작된 수도 청년 학생들의 항의 시위 행진 대회는 우리의 최고 존엄을 감히 건드린 미친개 무리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할 멸종의 의지가 세차게 끌어번졌습니다. 평안남도, 평안북도 안의 청년 학생들도 양강도, 남포시, 나선시, 개성시 청년 학생들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강원도에서 진행된 항의 시위 행진에서도 광장과 거리들에 달려나와 원수들에 대한 분노의 함정을 터쳤습니다. 당장 이 길로 소남쪽으로 달려나가 천하의 인간 쓰레기인 탈북자 무리를 죽탕쳐버리고픈 심정입니다. 인간의 초보적인 채무마저 갖추지 못한 똥개들이 다리를 빳빳이 쳐들고 날뛰고 있는 것을 어찌 이렇게 뭐만 있겠습니까? 김여정의 지시가 저렇게 셌던 거예요, 그때. 북한에서는 지시는 오로지 김일성 최고 지도자만 할 수 있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외의 사람이 지시를 할 수가 없는 사회가 북한이죠. 그때 처음으로 저 사건을 통해서 김여정이가 국내에도 자기의 존재를 확 알렸고요. 나 이렇게 세.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나 이렇게 세. 그걸 딱 알려준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최령해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10만 명의 군중을 동원할 수 없습니다. 아, 그래요? 자기의 최령해 지시로 인해서 10만 명의 군중이 동원됐다? 불가능한 일이고요. 장성택이 그렇게 하늘을 날던 시절에도 장성택의 명령으로 10만 명의 군중이 평양시에 모일 수가 없습니다. 군중을 모일 수 있는 이 능력은 오로지 최고 권위자 혹은 최고 권위자가 가장 신임하는 사람, 이 두 사람한테만 있는 것이지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통치 행위죠, 사실. 김정일의 여동생도 있잖아요. 네. 김경희. 김경희 이름으로 담화나 지시나 이렇게 내려간 게 없을 거예요. 없어요. 네, 맞아요. 없습니다. 그럼 같은 여동생인데 김여정은 왜 다르냐? 이게 제 분석인데 둘이 어릴 때 외국 생활을 같이 했잖아요. 그죠? 둘이 원래 바로 밑에 동생이랑 많이 싸워요. 근데 밖에 나가잖아요. 외부 환경이 다 낯설고 비우호적이야. 그럼 친해지지. 그러면요 둘이 똘똘 뭉치지. 똘똘 뭉쳐요. 맞아요. 저도 이제 아들 딸 한번 나가본 적이 있는데 쌍둥이인데 둘이 맨날 싸우다가 외국 나가니까 그렇게 친해졌어. 맞아요. 챙기고. 특히 둘이 그냥 연합을 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 외국에서부터 우리는 같이 동지적인 연대 관계가 된 거예요. 김정일은 국내에만 있었잖아요. 김정일은 맞아요. 그러니까 김경희랑 김정일하고 김정은, 김여정은 그러면은 질적으로 다르고 그래서 거의 넘버 2죠. 김여정이 노동신문에 담화문을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 남조선 당국의 묵인하에 탈북자 쓰레기들이 반공화국 적대 행위를 감행했다. 북한이 의도했던 건 뭐냐면 김여정이 지시해서 이렇게 막 들끓고 일어났다 이게 아니라 위대한 김여정이 노동신문에 정말로 고상한 담화문을 올렸는데 그거를 읽은 수많은 평양의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봉기를 하여 위대하신 김여정 동지의 뜻에 따라서 자발적인 시위가 열렸다라는 걸 북한이 보여주려고 저거를 이제 공개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알지. 왜냐하면 저거를 뭐 평양의 청년들이 노동신문을 보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자발적으로 했겠어요. 김여정의 그 담화문과 저 동원된 청년들의 저 시위는 하나의 어떤 패키지였던 거죠. 김진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발적으로 만약 나와갔잖아요, 학생들이 잡혀갈걸요? 이래 시위하러 나왔어? 이러고. 말도 안 되지. 자발적인 시위는 그 어느 상황에서도 허용이 안 돼요. 반미 시위라도 자발적인 시위는 허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저게 자발적으로 나온 것처럼 북한에서는 했지만 저기 선전선동부에서 디자인이 나와요. 전국에 뿌려요. 이렇게 해라고. 똑같은 거예요. 저렇게 해라. 네. 그래요? 색깔에 글자새, 글자체까지도. 그러면 그 북한 주민 입장에서는 그냥 어쩔 수 없이 화난 척 하는 거야? 아니면 화난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정말 이제 반반인데 뭐 이제 아시는 분들은 그냥 또 시작됐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진짜 순수한 사람들은 감히 조국을 반영하고 가 하면서 이제 엄청난 모든 청년들은 당장이라도 전년지대에 달려나가서 그 똥개들하고 부추긴 놈들을 쳐죽이겠다고 불을 토하고 있습니다. 펜을 정대로 바꿔주고 왜 최고 전업을 모독한 지난당대의 대갈통에 신변의 불변함을 포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청년들의 의지입니다. 오래하게 야성을 상대일체 불태워버려 합니다. 근데 저는 저 탈북자라는 문자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게 제가 20년 동안 평양에서 살면서 탈북민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었어요. 탈북자라는 표현을 써요? 북한에서는 비법 월경자라고 그래. 탈북자라는 표현을 이렇게 군중 집회, 특히 평양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군중 집회에서 쓴 거는 저 때가 아마 처음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평양에 있을 때 저희가 해외 나가기 전에 교육을 받을 때 그때 탈북민이 있다는 교육을 받아요. 근데 엄청 족대감이 들었거든요. 그쵸. 어떻게 나를 키워준 조국을 배반하고 갈 수 있지? 그럼 만약에 그 사람들을 마치 막 인간이 아닌 악마 하나 그 괴물처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정말 세뇌 교육을 받은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혈할 수 있는 탈북자가 지금 이 시기에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왜요, 그래요? 이제 북한이 미국이랑 관계 개선을 하고 싶은 거예요. 탈북자들이 북한의 인권 실상 증언을 엄청 많이 해놨단 말이에요. 맞아요. 유엔 가서 하고 우리 유엔 가서도 하고 미국 가서도 하고. 맞아요. Almost everything I had been told when I was in there was all a lie. The place I called home and the only system I had ever known before was all a lie. The North Korean regime will harass my family to try and silence me. Mom and Dad, I'm so sorry. But I cannot stop. I must speak out for the people at home who had no freedom. North Korea is not Kim Jong-un. North Korea is not nuclear. North Korea is people as like as us. 미국과 관계 개선하는데 핵무기뿐만 아니라 미국이 인권 개선하라고 자꾸 얘기를 그렇죠, 하는 거예요. 인권 개선의 근거 자료가 탈북자들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이런 사회랑 우리가 어떻게 수교를 하느냐. 맞아요. 인권 개선하기는 어렵고 할 마음은 별로 없고 하니까 탈북자들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아, 그게 민족 반역자 막 그렇죠. 이 사람들은 원래 이제 배신자고 네. 정직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거짓말장이들이다. 예. 이런 이야기를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한국에 자꾸 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특정 탈북자를 가리켜서 쟤는 북한에서 범죄자 출신이고 북한에서도 사고친 애고 제 말을 근거로 뭐 우리한테 압박을 하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렇지. 최근에 들어서 가장 흥미로운 장면 한 장면을 꼽으라면 저는 바로 이 장면을 꼽겠어요. 뭔데요? 무슨 얘기냐면 작년 6월에 김여정이 북한의 총참모부에게 우리를 향해서 대한민국을 향해서 군사작전을 하라라는 것을 지시를 해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지시합니다. 뭔데요? 연락사무소를 폐쇄하겠다. 개성공단을 아예 없애겠다. 그리고 뭐 GP, 최전방 GP나 아니면 금강산 관광 인근에 다시 군대를 배치하겠다. 근데 북한의 총참모부가 김여정의 지시 이후에 즉각적으로 군대를 배치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연락사무소 날려보내요. 네.
남북관계 긴장감이 굉장히 고조됐었거든요. 딱 김여정의 예고 10일 뒤에 오빠 김정은이 나타나서 대한민국을 향한 군사 조치를 보류하라라고 여동생의 명령을 무산시켜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김정은이 나서서 야, 내가 겨우 달랬어. 내 여동생이지만 봤지. 야, 이 보통 아니야. 얘 무서운 애야. 얘 화나게 하지 마. 내가 겨우 막은 거야. 나만 막을 수 있어. 얘 이상한 애야. 나는 정상적으로 할 수 있어. 국합, 배드캅처럼. 그런데 이거를 보는 우리 기자들도 알고 국회의원들도 알고 국정원도 알거든요. 외교관과에서 국합, 배드캅 역할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 유치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김여정이 오빠 김정은의 허가 없이 북한군에 단 한 명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은 현재 없어요. 그렇지. 부대 배치를 얘기한다는 건. 총참모부에게 지시했다라는 것도 결국은 다 김정은의 윤허하에 김여정이 롤플레이를 한 건데 남북연락사무소 날리고 긴장이 완화되니까 김정은이 갑자기 10일 만에 나타나서 내가 다 평정했어. 일단은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게 사실은 북한 입장에선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 속과 그 수가 빤히 들여다 보이는 그 한 장면이었죠. 김진 기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김정은이 지시 없이 김여정이가 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자, 그래도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과거에 김정일이가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북한군에서 김정일이 칭송하는 노래를 막 지어 불렀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밀린 듯이 제거사령관 자리를 김정은에게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군대들도 군인들도 김정은의 의지에 상관없이 김여정이를 막 이렇게 밀어붙이는 흔적이 보여요. 그래서 북한 군부에 있는 아주 중요한 통신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군에서 김여정이를 또 한 군의 지도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군에서는 지금 김여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충성 경쟁을 하고 있지 않나. 야, 이거 전문가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김일중 씨, 왜 그러는 건가요? 김일중 씨, 왜 그러는 건가요? 김구혁 씨, 왜 그러는 거야? 김구혁 씨, 왜 그러는 거야? 도와줘. 근데 만약 김성민 대표님의 분석과 그런 것들이 만약 맞다면은 저는 김여정이 빠른 시일 안에 위험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김여정이 빠른 시일 안에 위험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째서? 김여정의 성격이 호락호락하지 않는 만큼 김정은도 만만치 않게 괴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자신 이외에 그 어떠한 권위적인 것을 용납하지 않는 사람인데 아무리 형제, 피를 나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라도 권력은 나누지 않거든요. 특히 군에 관련된 권력은 나누지 않는 법인데 군에서 만약 김여정을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그러면 그런 움직임을 보인 사람은 무조건 정치범 수용소일 것이고 김여정은 모든 권력을 박탈당하고 그때부터 식물인간으로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하 동문입니다. 귀여워. 북한 주민들은 뭐 김여정의 존재를 원래 알고 있었나요? 처음 등장한 게 김정일 사망했을 때 처음 등장을 했는데 그 전부터 소문이 계속 돌았어요. 김정일이 엄청 예뻐하는 평양 공주가 있는데 진짜 만화 속의 공주님처럼 예쁘고 청명하다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생겼을까 되게 궁금해했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특히 더 궁금해했어요. 근데 김정일 사망하면서 김정은 뒤에 딱 써서 나오니까 저 여자가 평양 공주구나 하고 다들 짐작했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와 용규라는 의식이 보행되는 근소한 기념공전은 거대한 슬픔과 저때 진짜 추웠어. 세상에. 장모님 가지 마시죠. 장모님 가지 마시죠.
장군님, 들으십니까? 우리 운명이 태양과 연결해야 하는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이 현실 앞에서 피 터지게 몸부림치며 장군님을 찾고 부르는 처절한 저 외침 소리를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연구를 모시고 그래 이걸 봤지. 맞아 이때. 이거야. 그래 이거였어. 맞아. 딱 뒤에 섰잖아. 바로 몇 번 나왔어. 저 북경 대사관에서 조문하고 있었죠. 그 영상을 다 봤어요. 유학생들끼리. 김여정 영상 나왔을 때 이런 소리가 나왔어요. 저 사람이 김여정이구나. 유학생들은 김여정의 존재를 알거든요. 한국 언론에서 하도 떠들어대니까 뉴스를 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김여정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대사관 사람들도 김여정 보고 저 사람이 김여정이구나 라고 해서 소리가 나왔었어요. 그 안에 290만 명의 평양시 주민등록 자료가 있는데 이설주 나왔을 때 이설주하고 때렸어요. 5명 나오더라고요. 평양시에 5명. 독특하잖아요. 네. 더 놀란 거는 김여정을 쳐봤어요. 김여정 하나예요. 김여정 하나예요. 그 김여정. 의미 있는 말이다. 료정은 꽤 되더라고요. 김료정은. 근데 요정은 한 명이에요. 한 명이다. 관리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번명이 있더라고요. 김일순이라는 번명이 있는데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요정이라고 했고 요정공주라고 했는데 여태 지은 이름이 북한에 전혀 없는 이름을 지어버린 거예요. 여태 지은 이름이 북한에 전혀 없는 이름을 지어버린 거예요. 일부러. 일부러일 수 있죠. 유일무이한 존재다. 저 때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권력을 크게 가질 줄 몰랐어요. 맞습니다. 저 때 장면 다시 보니까 애처로워 보이기까지 해요. 아버지를 잃고 그 독재 국가를 어떻게 떠맡을까. 실제로 김여정이 저 때 처음 등장한 거고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까지는 한 번도 매체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거든요. 맞아. 아버지 돌아가고 다음 해에 오빠와 함께 등장하는 그 장면이 정말이지 이 장면 못지않게 유명했었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 용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부인 이설주 동지와 함께 준공식장에 나오셨습니다. 진짜? 김여정이 어디 있어요? 저기 바다네. 맞아요. 네. 항상 튀는 곳에 있구나. 항상 튀는 곳에. 카메라의 중앙으로 가는 거. 자기 딴에는 안 보이려고 애쓴 것 같아요. 네. 안 잡히려고. 안 잡히려고 애쓴 거예요. 근데 저러고 다닐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근데 또 항상 걸려 있어요. 어깨 너머에. 아니 어디 보면 신경사진이야. 저게 이제 평양 능라 인민유원지 준공식에서 김정은 부부를 의식한 건데 결과적으로 의식하지 못한 채 카메라에 순간 포착이 된 거예요. 화단 뒤에 간 건 자기 딴에는 이 오빠 부부가 카메라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걸리지 않기 위해서 간 건데 자기가 거기 있다 보니까 카메라에 잡혀서 화단을 폴짝폴짝 넘어서 카메라를 피해 이동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이제 발랄하고 천방지축처럼 이제 보였던 거죠. 저는 저거는 고의라고 봅니다. 진짜? 생방송이 아니에요. 저 앵글 말고도 좋은 앵글이 많은데 김정은의 가장 좋은 장면을 쓰기 위해서 저 장면을 쓴다? 저 사람들이 안 보일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지. 아니 그 많은 커트 중에 저렇게 뛰어다니는 걸 쓴다? 저는 약간 고의라고. 시련과 난관 속에서도 인민군대의 전투력 강화에 필요한 모든 것을 최우선 마련하여 보내준
회담을 마치신 후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그런 행동들이 굉장히 어린아이들 하는 행동 같이 보이는데 저랬던 김여정이 그럼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실세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2014년 3월부터 공식적인 호칭이 등장하는데 당 중앙위원회 책임 일꾼이라고 공식적으로 김여정 호명이 돼요. 일꾼부터 시작했어. 네. 2014년 3월.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김여정이 별 존재감이 없었고 사실은 비교적 최근까지도 하노이 회담할 때도 오빠 재떨이 날라주는 역할을 김여정이 했었어요. 실세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가장 큰 실세는 선전선동부 부부장이냐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냐는 게 아니라 문고리 권력이다. 원래 비공식 문고리 권력이 공식적으로 선임된 그 어떤 권력보다 센 법이거든요. 그치. 저때까지만 하더라도 김여정은 이제 김정은과 함께 자기 체제를 이제 공고화하는 작업이 같이 했었던 거고 앞서서 이제 운구차가 있었잖아요. 아버지 돌아갔을 때. 운구차를 뺑 둘러싼 8명인가? 지금 1명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김정은이 하나 다 숙청해요. 아버지의 사람들이고 자기 사람들로 지금 다 채웠어요. 소름이다. 무섭다. 그러니까 자기 숙청하는 과정에서 천방지축 김여정도 지금의 이제 권력에 이르게 된 거죠. 오빠와 함께. 김정희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린 아들 하나한테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감각 있고 똑똑한 여동생과 함께 남매가 함께 이 북한을 이끌기를 바랬던 거죠. 어쩌면 자기 사람들 넘겨줬지만 네가 때 되면 알아서 정리해 라는 것까지 아버지가 용인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김정일이 러시아 대사한테 한 이야기를 유추해보면 김여정도 아버지가 김정일이 후계자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김정일이 러시아 대사한테 한 이야기를 유추해보면 김여정도 아버지가 김정일이 후계자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북한같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여성은 일단 포함 안 시키는데 김정일이 그 현장 지도 다닐 때 김정은하고 김여정을 같이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도 가고 뭐 어디 공장도 가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후계자 수업을 하는데 수업 내용 중에 네가 정권을 잡았어. 그러면 누구를 없애라라는 이야기까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무섭다. 아버지가 저를 믿지 마라. 아버지가 그 권력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럼 자기가 돌이켜 생각해 볼 거 아니야. 내가 잘했냐 못했냐. 그러면 그때 안 죽였으면 내가 위험했을 거다. 이런 본인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들에게도 사실 권력의 본질은 똑같단 말이에요. 고대나 지금이나 이 나라나 저 나라나. 진짜 조선시대다 진짜. 장성택 같은 경우는 가장 김정일의 측근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더욱 가장 잔인하게 죽여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고 문제는 그 이야기를 김정은 혼자 들은 게 아니라 김여정하고 같이. 소름 끼쳐.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하는 남매이지만 동시에 동지인 이런 관계가 된 거죠. 북한의 2인자가 된 김여정, 이게 뭐 갑자기 된 게 아니라 이미 아버지가 그려놓은 큰 그림이었다? 자, 과연 우리 김진 기자는 어떻게 분석할까요? 김진 기자? 이만갑에서 돌직구를 맡고 있는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돌직구를 날려볼까. 만약에 아버지 김정일이 선택한 진짜 후계자가 김정은보다 김여정이었다면 지금부터 제가 만든 김여정의 인생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라임 조코, follow me. 본인 방송에서도 저렇게 안 하는데. 야. 아버지 김정일, 딸 김여정. 아버지는 딸 김여정을 우리 여정공주로 불렀습니다.
아버지 김정일이 우리 여정 공주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지극했는지는 가족 배치도에서 나타납니다. 가족 행사 때마다 아버지는 여정 공주를 항상 본인의 옆자리에 앉혀왔습니다. 급기야 김정은은 한 다리 건너 이미 오빠들보다 딸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다라는 반증인 거죠. 급기야 김정일은 미는 거야? 김정일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여정이에게 코수염이 있었다면 내래 여정이를 후계자로 시켰을 기야. 라고 말입니다. 코수염이 있는 김여정의 모습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여정은 북한의 최고 권력자 오빠 김정근과 함께 4년간 스위스 유학 생활을 떠납니다. 유학 때 방학이 되면 이 김여정은 평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현지 시차를 동행하는 그런 영광을 얻기도 합니다.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아버지가 무언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합니다. 과연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뭘 준비했죠? 화장품? 바로 평양의 엘리트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무려 6개월 만에 프리패스할 수 있는 특권을 6개월 만에 프리패스할 수 있는 특권을 공주 프리패스 특권을 김여정에게 제공합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이런 돌직구를 날려볼까 합니다. 만약에 진짜 김여정에게 코수염이 있었다면, 김여정이 털이 많았더라면 지금의 북한은 달라졌을까요? 지금까지 김진의 돌직구였습니다. 야, 역시는 역시다. 역시는 역시다. 근데 제가 예리하게 한번 봤을 때, 물론 다른 건 다 좋습니다. 김여정에 대한 사랑 좋은데, 이거 가족 사진 찍는데 뭐 바로 옆에 자리 배치했다. 이러니까 사랑하는 거다. 요거는 좀 억측이 아니냐. 왜냐면 사진 기사님이 키나 뭐 이런 순서로 그냥 구도를 맞추려고 옆에 앉히지 않았을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독재 국가일수록 이 앉는 순서, 서열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맞아. 그런 거 중요하지. 특히 이 김정일 개인의 캐릭터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가족 행사 때 항상 가족들이 앉는 순서를 김정일은 중요시 여겼다고 해요. 특히 자신의 왼쪽에는 항상 여정이를 앉혔고 자신의 오른쪽에는 부인을 앉혔고 부인 옆에는 김정은을 앉혔고 김여정의 옆에 김정철을 앉혔던 거죠. 항상 어딜 가든지. 김여정에 대한 애틋한 사랑과 이 가족 배치, 집착하는 모습들을 고려했을 때 어쩌면 김정일의 마음속의 후계자 구도가 김정은, 김여정, 그리고 김정철 이 순서가 아니었을까. 어쩌면 더 나아가서 김정은과 김여정을 함께 북한을 공동 통치하는 구상이 굉장히 일찍이 김정일의 머릿속에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추측이 가능해집니다. 독재국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사진 속 순서. 위치 이거는 사활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행사 때는 자리 의전 배치 순서가 쫙 있어요. 그 순서에 안 맞으면 행사 진행 그 실무자들이 엄청 깨집니다. 일례로 우리 그 유력 당대표, 유력 대선 주자가 옆에 있으면 중요한 상황일 때 사진에 보도가 돼야 돼요. 국회의원이. 그러면 괜히 가서 귓속말로 중요한 얘기를 한 척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사진이 착착 찍히면서 유력 대권 주자와 긴급히 상의하는 김진 의원. 근데 막상 얘기할 때 형님 오늘 김치찌개 드실래요? 뭐 실제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진 한번 찍히려고 맞죠? 이렇게 많이들 해요.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는 뭐 가족 사진 찍을 때 뭐 자연스럽게 아니면 사진관 그 사진사분이 이렇게 좀 바꿔보세요 이렇게 하는 대로 하는데 정치나 권력 쪽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 근데 하물며 진짜 우리도 대본 리딩하러 갔을 때 자리가 미리 쫙 배열이 돼 있는데 보고 약간 감독님하고 누가 가까이 앉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백도 혈통이라고 해도 그 자식을 현지 지도에 데려가는 게 이게 흔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흔한 일이 아니죠. 근데
아마 그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딸을 사랑하는 아빠들이 데리고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정말 기획적으로 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맡기겠다. 그래서 이제 족적을 남길 수가 있죠. 그게 북한에서는 만약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 교과서에 남게 되니까요. 이 우상화가 만들어지니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일화도 있어요. 그 김정은의 이제 김여정 서익 사랑이라 그러나요? 스위스에 이제 북한 대사관들이 김정은이하고 김여정이가 갈 때 기존에 있던 대사관 성원들을 싹 다 내보냈어요. 대사까지 직원들을. 근데 현재 있던 외교관에 여기 와 있는 외교 탈북자가 있는데 이분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냥 오늘 갑자기 대사까지 그 밑에 직원들까지 싹 다 주변국으로 나가고 김여정 허위팀이라고 하는 저들끼리 일명 그 대사관 직원들이 쫙 들어와서 김여정을 관리하고 보호해줬다는 거예요. 그만큼 김정일이는 김여정이를 정말 구구절절히 사랑하고 데리고 다녔다. 근데 그 얘기는 이해가 되는데 스위스에서 김여정이 유학을 끝내고 왔을 때 대학 6개월 속성 코스를 이렇게 줬다고 그러는데 선물로 그게 있는 코스예요? 아니면 만든 건가요? 이제 사실 첩보인데요. 이 자리에서 제가 이제야 말할 수 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가 물리학과잖아요. 물리학과 6개월 다녔다는 거거든요. 예, 김일성대 물리학과. 오랫동안 국가기관에서 전문적으로 한 분들한테 제가 그때 이런 첩보를 입수했는데 이게 사실일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하니까 꽤 신빙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핵 미사일 강국이잖아요. 강성대국이 핵 미사일 강국인데 그게 물리예요. 그렇지. 핵 물리, 미사일은 이 탄도 물리. 그래서 지도자로 키우기 위해서 갖춰야 될 기본 이과적 소양. 그죠? 그래서 물리학과를 다녔을. 그래서 6개월 동안 뭐 했냐? 핵물리와 이 탄도 물리를 공부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보는 것이고. 김일성대는 그런 코스가 실질적으로 있고요. 네, 그래서 봤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학생들 중에 내가 김여정을 봤네 못 봤네 이런 사람들은 없는데 가르쳤다는 교수님들은 있거든요. 김일성 종합대학 교수들이 가르치기 때문에 팀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 물리학 선택한 게 맞습니다. 특종했네. 맞았네. 네, 맞아요. 네, 물리학 선택한 게 맞고 그리고 제가 김일성 종합대학 2009년에 입학했는데 외국어 문학부에 실제로 김씨 일가 2명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름을 모르는 김여정은 분명히 아니었어요. 제가 얼굴도 알거든요. 근데 이름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도 1년짜리 특설반을 다니고 나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특설반이 있다라는 거는 아마 김대 다니는 학생들은 다 알고. 근데 만약에 금혁군이 야 니네 인사 안 하냐? 라고 하면 저희가 말을 못 걸어요. 그 사람들은 수업만 끝나면은 216 그 벤츠 타고 바로 집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한테도 웬만하면 말을 걸지 말아라. 그럼 뭐냐 그러면은 이제 저기 자재 쪽이다. 저희가 자재분들이다 이렇게 하면 자재 쪽이다 이러면은 저쪽 계열이구나. 딴 말도 못하고. 네. 아니 그럼 수재나 영재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그냥 고위층의 자제들이 그 코스를 가는 거예요. 고위층이 아니라 김씨 일가에 속해 있는 친척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런 코스가 있어요. 단순한 고위층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김여정이 물리를 6개월만 배워서 무리만 배워 나왔다는. 무리만 배워 나왔다는. 와. 진짜 할 것 같아. 무지하게 고민했다. 은혜한테 진짜 약간부터 고마워해라. 움찔움찔하더만. 이 개그 금혁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개그 금혁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야, 그러죠. 금혁 씨. 금혁 씨는 한숨 짓지 말아요. 우리 형님. 자, 이건 정치 행위네요. 어찌 보면 이거는 예. 옆에 있네요. 김여정은 정치적 훈련을 어릴 때부터 받았잖아요. 그렇죠. 아주 어릴 때부터 받았고 이설주는 그냥 일반 여성이어서 정치적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죠. 그치. 예술인이었지.
그래서 이제 우리 청와대로 치면 부속실이 따로 있어요. 영부인 부속실하고 따로 있는데 김여정이 이제 김정은 부부의 부속실장 역할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 행사에도 코치를 하고 리설주 행사에도 코치를 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김여정이 똑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리설주를 옆에서 볼 수 있잖아요. 감시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건 이제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리설주도 아 정치가 이런 거구나 이해를 하고 어느 정도 아 나도 알아. 이렇게 되면 김여정 코치가 안 통할 시점이 되면 또 다른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별 이야기 없는 거 보면 김여정이 잘하니까 리설주가 쭉 따라왔던 이런 과정이라고 보여지네요. 지금 본 영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그 리설주, 김여정 이 두 사람은 서로 기싸움을 할까요? 진짜 한간에 이런 설이 세게 돌았어요. 우리 정보기관과 기자들 사이에서 김여정이 오빠 김정은의 주변 관리를 너무 세게 강도 높게 관리하다 보니까 자꾸 이 리설주의 어떤 독자 행동과 자꾸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작은 거부터. 예컨대 김여정 입장에서는 오빠의 비서실장 역할도 해야 되고 뭐 리설주의 부속실장 역할도 해야 되지만 둘 중에 우선시 택하라면 당연히 오빠의 비서실장 역할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간에는 김여정의 지나친 주변 관리 때문에 리설주와 김여정이 수개월간 세게 기싸움을 벌였다. 짜증낼 수도 있죠. 이제 들어한 13년이. 이런 설이 재작년, 작년 이럴 때 세게 한번 돌긴 했었어요. 근데 뭐 아직 확인된 바는 없죠.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에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의 준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김정은이 건강 이상으로 쓰러졌다든가 정신을 잃고 3개월 동안 그냥 누워있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때 1인자 자리에 김여정이 갈 수 있지 않느냐. 지금 김정은한테 가장 보고를 많이 하는 사람. 보고의 중심 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독대를 하고. 그러면 김정은한테 그런 업무 보고뿐만 아니라 잔소리하는 것도 거의 김여정이 유일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담배 그만 펴라. 살 좀 빼라.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맞아. 조용하겠다가 수령님 불쾌하게 하면 내가 리설주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할 수 있죠. 지금은 할 수 있죠. 근데 업무 보고는 안 할 거란 말이죠. 업무 보고는 김정일이 후계자가 될 때 똑같이 김일성에 보고하는 거를 김정일이 다 사전 보고를 다 받았어요, 먼저. 그걸 김여정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북한식 표현으로는 유일적 영도 체제가 유일적 보고 체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딱 그 중간을 거치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1인자가 될 수밖에 없네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제 만약에 유고가 됐다. 그러면 자기 아들한테 일단 후계자 구도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렴청정을 리설주가 내가 하겠다 이렇게 나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마 계획이 짜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몇 살 때까지 그 내용적인 지도권을 김여정 네가 행사해라. 만약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리고 애가 몇 살 되면 이제 빠져라. 그리고 애한테도 이제 적당한 나이가 되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과거의 왕 사례로 볼 때 한 10살 넘으면은 그런 이제 후계자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이제 올해부터 시키겠네요. 그 이설주와 김여정의 후계 구도는 사실 북한 당국이 저희한테 공개한 것이랑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그 백두산을 등정할 때 이제 말을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 마리의 말이 등장하고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뭐 조용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타고 있어요. 그 말 머리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게 중요한데 이설주와 김정은이 나란히 가고 있는데 김정은의 말에는 이만하게 큰 황금 오각별이 새겨져 있거든요. 백성의 한 길로 빛나게 향도하시는 경의하는 최고령. 이 황금 오각별은 북한에서 늘 지도자를 칭하는 거예요. 광명성이거든요, 그게. 그러면 그 오각별이 이설주의 말에 있었느냐? 없었거든요. 김여정이 뒤에서 따라하고 있었는데 김여정의 말에는 똑같은 크기의 오각별이 있었어요. 네.
하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우리가 많은 언론들이 말 색깔이 둘이 백마고 나머지 검은 말이니까 둘이 그게 아니냐. 이게 말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에 어떠한 상징성을 부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북한은 그 그림을 통해서 내 후계자는 김여정이다라는 것을 대외에 공표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알아듣는 건 너희가 알아서 알아들어라 이런 식이거든요, 사실은. 김여정이 권력을 원한다면 김여정의 권력욕은 어디서 나오냐? 저는 의무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뭘? 의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김씨 일가가 없어지는 게 제일 북한의 조화라고 생각하지만 김씨 일가들은 나름대로 북한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의무감을 갖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만드는 나라고 우리가 하는 나라고 우리가 없으면 여기는 끝장이야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의 권력에 대한 부분은 북한을 지키기 위한 자신의 의무감에서 나와요. 내가 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김정은과 권력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내향적이기 때문에 권력 앞에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으나 권력 앞에 하나의 태양과 하나의 달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은 내향적인 부분이 있고 본인이 스스로 권력을 위한 권력을 추구하지 않고 본인이 권력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이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고 현재로서는 이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김정은이 제대로 된 역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거지만 만약에 김정은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때 김여정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한 권력 다툼을 할 텐데 의외로 거기에서 성공할 확률도 있지만 의외로 술수에 넘어가서 실패할 확률도 매우 커요. 왜냐하면 의사소통 능력이 아주 좋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집단 분위기를 갖다 한 번에 싹 읽거나 그러진 못할 것 같거든요. 네. 거기에 비해서 김정은은 대외 활동을 하거나 보다가 보면은 분위기를 굉장히 빨리 파악하고 분위기를 갖다 압도하고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권력자에 가까워요. 그러면 리설주의 입장에서는 저는 리설주는 본인이 원하는 역할, 김정은이 원하는 역할이 리설주 본인도 그렇게 단독적인 권력을 많이 원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나 가끔씩 생각은 날 때가 있는데 리설주가 엄청난 권력력을 보이게 되는 시점은 하나 있지요. 자기 아이들한테 돌아갈 권력이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자기 아이들한테 돌아갈 권력이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내가 이 생각하고 있었어. 그때는 리설주는 진짜 치열한 권력력을 보일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건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알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 선생님 말씀을 딱 들으니까 저는 그 생각이 났어요. 아니 김정은은 고모부도 숙청을 했잖아요. 그렇지.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김여정은 물론 같은 피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도 숙청하는 우리 오빠인데 나라고 목숨이 괜찮을까? 그러나 그거는 결국은 김여정과 김정은 둘의 공동 목숨을 위해서 장성택을 갖다 수청한 거기 때문에 김여정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에 대해서 점수를 더해지게 되는 거지 언젠가 저게 나한테 돌아올 거라는 생각은 그 당시에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행위를 잔인한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국가를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의무적인 행위라고 여기게 됩니다. 저는 현재 그 김여정의 심리 상태가 궁금한 게 김여정이든 김정이든 어렸을 때부터 다 너무 많은 숙청되는 사람들 죽어나간 사람들을 보면서 자라왔잖아요. 아무리 지금 권력자가 친오빠라고 해도 김여정이 오빠를 지금 100% 신뢰하고 믿고 있을까요? 오늘의 김여정이가 있기까지는 오빠 김정은에 대한 무한한 신뢰예요. 그럼요.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수령에게 가장 충실한 사람이 수령의 후계자라 그래요. 후계자고 수령에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김여정이는 오빠에 대한 무한한 신뢰, 무한한 믿음, 존경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발휘했기 때문에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까지 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김정은은 자기가 이 다음에 세상을 떠나면 자기 권력을 자기 애들이 받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러면 김여정이의 권력이 점점 커지는 게 속으로는 좀 찝찝하거나 불안하거나 이러지는 않을까요? 역시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마음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김여정이는 자기 친동생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김정일의 의동생이었던 김경희가 역할이 뭐였냐면 17년 동안 중앙당 부장을 하면서 오빠를 꾸준히 보필하는 거였어요. 보이지 않게 혹은 보이게 꾸준히 보필하는 거였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에게 김여정이 역할은
조금 결이 다르긴 하지만 역시 오빠를 정말 보필하고 도와주고 정말 만들어주고 이런 역할이란 말이에요. 이런 관계에서 또 조금 권력이 커져 위험해 이렇게 할 거는 전혀 없죠. 근데 저는 지금 상태에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동생 벨러리를 좀 떠올렸어요. 아, 벨러리. 벨러리가 지금 마치 김경이나 김여정처럼 굉장히 그림자처럼 오빠를 정치 인생에서 50년간을 도왔거든요. 와, 50년. 바이든이 뭐 상원의회에 나갈 때도 국회의원 선거에 나갈 때도 부통령이 될 때도 오빠의 선거 캠페인을 총괄했던 사람이 바로 여동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여정도 마치 그 바이든의 동생 벨러리처럼 결국은 오빠가 최고 지도자에 올랐지만 사실 지금부터 김정은의 역량은 시점대에 오른 거거든요. 대북 제재를 풀 수 있을지, 정말로 강성 대국을 만들 수 있을지, 북한 군부에 언제 있을지 못할 쿠데타로부터 북한 자신의 체제를 지켜낼 수 있을지, 북한 김정은 지금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김여정도 벨러리처럼 지금부터의 30년, 40년, 50년을 묵묵히 이렇게 내조를 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도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정은이가 이번에 러시아를 갔을 때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서 아주 옹성한 모습으로 보여요. 어떤 정도는 된 것 같지 않기도 하고. 얼굴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표정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김정은은 혹시 김여정이 없으면 저렇게 불안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인자라고는 항명서도 김정은 앞에서 냄새날까 봐 입 가리고 이러고 조심스럽게 하는 사람인데 그런 김정은을 누가 컨트롤하겠어요? 여정이 하나만 컨트롤할 수 있을 거예요. 오빠 옷 좀 바로 해. 사인펜 갖다 주고 사인 제대로 하셔. 이런 게 없으면 김정은은 지금 불안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앞으로 김여정의 행보는 어찌 될 것인가? 저는 김여정이 본인의 분수를 잘 아는 사람일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본인의 분수를 만약 모르게 된다면은 이 김정은과 김여정 사이에 이 정말이 가까운 친밀도가 오히려 악으로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날 믿으니까 조금씩 선을 넘게 되면은 그게 임계치에 도달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폭발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김여정이 지금의 현 상태를 유지하려면은 본인의 분수를 잘 찾아서 설 자리 앉을 자리를 가리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훨씬 독한 것 같아요. 김여정이 권력에 대한 집착도 더 강하고. 근데 이제 김정은이 저는 나이가 있어서 생물학적으로 뭐 죽거나 사고사가 아니라면 자연사는 안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그 약간 우울증? 그러니까 이게 살이 많이 찌는 것도 자기 절제력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이게 뭐 우울증이나 정신적으로 약해지면 사실상 나는 통치를 못 하겠다. 여정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가만히 있을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하되 애만 잘 키워서 후계를 물려줘라. 근데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럴 때 김여정은 그래 원래 내 자리였어 저기 오빠. 아빠가 날 더 생각했어. 그러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김여정 왕국 선덕 여왕도 있고 진덕 여왕도 있고 뭐 여왕도 있는데 이러면서도 내 애로 물려주는 여기에서 북한의 큰 위기가 사단이 날 수 있다. 저는 그 북한의 독재 시스템에 이제 복종하는 꼭두각시가 김여정의 역할이라고 봐요. 우리가 김정은을 생각해야 되는데 150kg라고 그러잖아요. 이 젊은 친구가 150kg 되도록 몸 관리도 못하고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친구인데 오늘 당장 내일이라도 죽을 수가 있어요. 김정은이가. 이때 북한 사회를 차령기가 통치할 거예요. 김용남이가 통치할 거예요. 정말 꼭두각시처럼 만들어진 김여정이가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김정은이가 죽으면 김여정이가 나서 자 할 때 북한 주민이 따르게 돼 있지. 지금 환경이. 어떤 사람도 이걸 대신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독재 시스템의 김여정이는 만들어지고 조작된 꼭두각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2년 동안에 죽은 인원이 300부터 320만으로 추정한다. 내 새끼를 뺏어간 정말 악몽 같은. 계속 뭘 딱딱 씹어서 먹어요. 뭘 먹여요? 더욱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북한에서 폭동이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북한 체제 붕괴의 속도도 가속화되려고. 채널 A